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서울 가는 야간 기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선 식당 칸을 운영하는 기차는 야간 열차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차가 부산에서 7시 넘어서 출발해 서울역에 11시 40분쯤에 도착하는 기차가 제일 늦는 기차 시간이죠. 우리나라 전역을 살펴봐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집 앞, 동네 슈퍼나 독서실, 학교나 어디든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덤이 없던 자리가 없고 사람이 죽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언제든 어디서든 귀신이 나올 조건은 충족된 셈입니다. 지금 당신이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와중에도 뒤에서 아니면 책상 밑에서 의자 옆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하나쯤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소나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는 귀신의 출현이 잦을 수밖에 없겠죠. 기차 역시 억울하게 깔려 죽은 귀신이나 기차 내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기도 하니 귀신 출몰해서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아무리 야간 열차가 아니더라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11시 40분 기차를 타고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러 나가면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식당 칸 주위에 몇 칸은 사람이 있겠지만 기차의 양쪽 끝 마지막 칸으로 가면 사람이 없거나 한 명 정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커피를 팔다가 그런 칸에 들어서면 창문 밖으로는 어둠만이 지나가고 사람 한 명 없는 객실의 모습은 적막하면서 야릇한 기분을 주죠. 특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 더욱 찝찝해집니다. 아무도 없는 칸에 혼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귀신이 꼭 혼자 나타나라는 법은 없지만 혼자 있는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죠. 열차 칸에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자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곤 하죠. 나중에 차장님에게 그 칸에 손님 없어라는 말을 들으면 오싹해지면서 그 칸을 지나가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 칸 다음 칸에도 손님이 있지만 그 칸을 지나가기 싫어서 그 다음 칸 손님들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도시락이나 커피는 다 먹게 되죠. 특히 무궁화호 열차가 그렇습니다. 새마을호는 그나마 깨끗하고 기차의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열차도 많거든요. 저희는 기차를 기차 번호로 부릅니다. 512 열차에서 어제 귀신 봤다. 이런 말도 가끔 나옵니다. 이제 제가 친해진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야간 열차에서 봤던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차 차장과 승무원들은 밥을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칸에 와서 저희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까지 같이 챙겨주거든요. 그렇게 친해지다 보면 1년 정도 일하다 보면 많이 친해진 차장들도 생깁니다. 그 중에 한 차장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간 열차는 서울에서 12시쯤 출발해 밤새도록 달려 새벽녘에 종점에 도착하는 기차를 말합니다. 이런 열차에는 수면실이 딸려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면 되지 뭐하러 돈을 더 들여. 수면실까지 가서 자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하더군요. 수면실은 2층 침대가 객실 양옆으로 줄지어들어 서 있고 중간에 복도가 있는 구조입니다. 하루는 차장님이 수면실 옆칸에서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실에서 어떤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끔 자다가 꿈을 꿔서 비명을 지르거나 잠꼬대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무서운 느낌 없이 서둘러 수면실로 들어갔답니다.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차장님이 수면실로 들어가 보니 어두운 수면실 복도 끝에 어떤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기도하는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차장님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손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귀신이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장님은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다른 사람들 자는데 방해되니까 다음 칸으로 가셔서 말씀하시죠라고 하며 그 남자를 다음 칸으로 데려갔답니다. 그 남자는 수면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천장과 바닥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더랍니다. 다음 칸으로 와서 의자에 앉히고 물어보니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악몽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누군가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차장님이 누군가 자다가 나왔나 보조라고 물었지만 그 남자는 아니에요.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 도둑인가 해서 슬쩍 밖을 봤는데 차장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은 남자 차장이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차장님은 그 열차에는 자신이 유일한 차장이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단호하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삐쩍 마른 차장이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차장은 커튼을 걷으면서 자는 사람 얼굴을 확인하며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고 저에게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차장이 절 보며 손님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확인하러 갈 때까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침대에서 내려와 나가려고 하니 그 차장이 절 보면서 손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고 제가 물 마시러 가요 라고 답했더니 그 차장이 그러면 손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다가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 후 차장님은 그 남자를 사람 많은 칸으로 안내한 뒤 다시 수면실로 돌아갔습니다. 차장님이라도 겁이 났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야 했죠. 수면실에 들어가니 복도엔 아무것도 없었고 어두운 수면실에는 사람들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커튼을 하나하나 걷어 자는 사람을 살피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아까 그 차장 귀신이 한 행동이랑 똑같잖아.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겁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수면실을 나와 문을 열어놓고 다음 칸 의자에 앉아 수면실을 쳐다보며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차장님은 그날 이후로 열차에서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장님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열차 승무원 아가씨가 기차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호 기차를 보면 거의 끝칸쯤에 전철문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기차가 있는데 그 안에 좌석이 하나 있고 거기가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다 쉬는 곳입니다. 그 여자 승무원이 계속 안 보이길래 남자 승무원이 찾으러 다녔는데 그 휴게실에서 천장쇠봉에 작은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승무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소문나면 안 되니까 시시하며 목포까지 내려가서 조용히 시체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부터 그 열차에 가끔 그 여승무원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승무원과 남자 차장이 한 조를 이루어 야간 열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갔다가 자고 오곤 하다 보면 남녀 사이에 가끔 눈이 맞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여자 승무원도 그런 사이였고 결국 사랑에 괴로워 자살한 것이겠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부남 차장은 연차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상 근무로 빠졌지만 그 여승무원의 귀신은 계속 열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차장님도 그 열차를 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여승무원의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끔 객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승무원이 그 여승무원을 보고 서울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녀는 아니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찾느냐고 물으면 박인태 차장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신참 승무원은 그런 이름의 차장은 없다고 대답하고 지나쳤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승무원은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던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이었는지 헷갈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귀신이 피를 철철 흘리거나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귀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사람이 정말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지나치게 될 때도 있는 거죠. 저도 밤늦게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혼자 있던 아가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앞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아가씨들이 혼자서 열차 칸에 앉아있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더군요.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앞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또 사람 많은 칸을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나만 보면 빙긋 웃는 아줌마를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더군요. 열차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4시간가량 걸리는데 정차역이 많으면 4시간 30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도시락과 커피를 팔러 10번 넘게 나가게 되는데 그 아줌마가 10번 다 저를 보면 빙긋 웃습니다. 제가 찜찜해서 식당 칸에 와서 주방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방장이 호기심이 생겨 자기가 도시락을 팔러 나갔는데 그 아줌마를 못 봤다고 하더군요. 한 번 못 봤다고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나를 보며 빙긋 웃으면서요. 이런 걸 보면 오늘 밖에서 본 사람들 중 몇 명은 떠도는 귀신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버스에 귀신과 같이 타고 왔을 수도 있고 전철에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친구가 반갑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가위. 제가 자취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3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자취생을 받으려고 만든 것인지 2층과 3층은 긴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방이 3개씩 있었습니다. 1층은 주인 집이었고요. 저는 2층의 맨 끝방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 방은 넓은 창문이 있고 습기도 잘 차지 않는 쾌적한 방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점잖고 인상이 좋은 40대 후반의 분이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얼굴이고 몸이고 더 이상 살이 붙을 자리가 없을 만큼 뚱뚱했고 한쪽 눈꺼풀이 항상 떨렸습니다. 두꺼운 입술 가장자리로는 침이 조금씩 흘러내렸고 앞니를 가리지 못해 항상 입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히스테리 환자처럼 말을 할 때는 항상 짜증 섞인 억양이었고 방세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난리가 났죠. 방세만 싸지 않았다면 벌써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천하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자취생들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과일도 갖다 주며 친족 하나 자식처럼 잘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무서웠기 때문에 주인 방 근처에는 가질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6개월 되었을 때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학교에서 일찍 들어온 저는 잠시 눈을 붙이려고 방에 누웠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리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운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큰 천둥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형광등을 장식한 둥근 반사갓이 보였고 몸을 옆으로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각신경 외에는 모든 운동신경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위 눌림을 자주 겪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잠들기를 바랐지만 그 순간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번개와 동시에 형광등 밑에 무서운 검은색 얼굴 형상이 나타나 천둥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형상이 제게 다가오며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소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다시 번개가 쳤고 그 형상이 다시 제 얼굴에 다가와 입을 크게 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형상의 얼굴이 주인 아주머니를 닮은 겁니다. 얼마나 겁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 무서운 아주머니에게 가위를 눌리다니요. 저는 식은땀을 흘렸고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으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번개가 칠 것 같아 가슴이 터질 듯했고 결국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없었고 눈을 떠보니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의 기온을 느끼며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제 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벽을 보고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제 뒤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굿하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 눈을 꼭 감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얼마 뒤 주위가 조용해졌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떴습니다. 제가 방문을 머리맡에 두고 누워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묻혀가고 있었고 모든 상황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기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군요. 제 머리맡에 있는 방문이 말입니다. 저는 누운 상태에서 눈을 치켜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검은 형상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고 왼손에 쥔 물건에서 뭔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형상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상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그 검은 형상은 잠시 저를 주시하더니 제 위로 올라왔고 저는 그때 깨어났습니다. 오른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이야기를 하던 피고는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극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을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진술입니다. 담당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고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피고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날씨는 흐렸지만 피고의 말처럼 번개가 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 현장에 들어왔을 때 형광등이 망가져 깜박거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머리가 없는 채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집에 갈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 피고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의 변호사가 검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피고는 심각한 환청과 환각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굿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가소롭다는 듯 피고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사건 당일 농악패들이 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한 뒤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당신의 살인 행위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본 판사가 당신의 이야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피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판사님. 제가 9살 때도 엄마에게 가위 눌린 적이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미지가 나쁜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좋은 일을 하면 그 매력이 배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 반대도 있더군요. 우리 회사에 T라는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T씨는 일을 잘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해본 일인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하고 있어도 혼자 멀뚱히 서서 보고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도 자기 취미나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많아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신경 쓰일 정도였죠. 그게 너무 눈에 거슬려서 한 번은 근무 태도에 대해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T씨는 실패해서 혼날까봐 두렵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똑같이 혼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업무 중 휴식 시간에 주차장에서 T씨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왜 몰라? 너 스스로 생각해봐. 그런 걸 일일이 물어봐야 하냐? T씨는 누군가에게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와 내용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T씨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을 자신이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저는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본 기분이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T씨가 상해죄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T씨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 즉 자신의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왔고 이를 참지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조용한 T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짐작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는 아마도 부모님과의 통화였겠죠.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T씨는 그런 부류 중 전형적이면서도 극단적인 타입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것일 수도 있겠죠. 오직 T씨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T씨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만으로는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진작가. 어느 날 사진작가가 빌딩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황상 자살로 보였지만 그 사진작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자살할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믿을 수 없다라는 대답뿐이었고 그의 가족들 또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여행 계획도 잡아뒀는데 정말 믿기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보통 자살할 사람이 여행 계획을 잡고 기대에 부풀어 있을까요? 이 사진작가는 정말 자살을 한 것이 맞을까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던 경찰은 그의 유품인 카메라 필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에는 그가 촬영한 풍경 사진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마지막에 찍힌 몇 장의 사진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빌딩의 전경이 담겨 있었고 그중 한 옥상에서 사람이 몸을 내밀고 공중으로 낙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연달아 촬영된 것으로 보였고
사진을 넘길 때마다 그 사람은 점점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날 그 장소에서 실제로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진작가는 그 현장에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을 우연히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진작가도 같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두 자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사진작가가 처음 그 투신 장면을 촬영했을 때는 우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찍은 후 그의 심리 상태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그 사진들이 그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투신한 사람과 사진작가 사이에 알 수 없는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사진 속에서 보았던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그를 따라오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들이 때때로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운명이었을지 혹은 단순한 우연이었을지 우리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진작가의 죽음은 그런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낚시터의 괴담. 어느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외딴 낚시터로 캠핑을 겸한 낚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 낚시터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낚시터는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인지 동네 주민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들은 그저 조용한 곳에서 낚시를 즐길 생각에 들떠서 그런 소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낚시터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그곳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낚시터에 도착한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낚싯대를 던지며 저녁 무렵까지 낚시를 즐겼다. 해가 질 무렵 주변은 금세 어둠에 휩싸였고 낚시터의 분위기는 점점 묘해지기 시작했다. 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며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물고기 정말 많다더니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친구 중 한 명이 낚싯대를 끌어올리며 투덜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무리 낚싯대를 던져도 물고기는커녕 치조차 미동이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기분은 점점 불편해졌다. 어두워지자 주변 소리는 더욱 이상해졌고 우리는 묘한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다. 물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무언가가 물속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듯했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물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봐, 물속에서 뭐가 떠오르고 있어. 우리는 모두 시선을 돌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뭇가지나 물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선명해지며 마치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물결에 따라 흩날리는 모습이 분명 보였다. 한참을 지켜보던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 형체가 서서히 우리 쪽으로 떠밀려 오고 있었다. 이거 뭐야? 저건 사람이잖아. 한 친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텐트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들 발이 묶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 형체는 어느새 물가로 완전히 떠올라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다. 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옷도 물에 젖어 축 늘어진 채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사람의 얼굴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빈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그제야 나머지도 정신을 차리고 텐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마치 우리를 따라오듯 물가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급히 차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몸을 숨겼다. 모두가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차창 밖으로 그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운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 형체의 얼굴은 더욱 섬뜩했다. 눈, 코, 입이 전혀 없는 빈 얼굴이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잠그고 엔진을 걸었다. 차가 급히 출발하자 그 형체는 멀어져 갔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낚시터를 빠져나왔다. 그날 밤 우리는 도망치듯 낚시터를 떠났다.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낚시터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색을 표했다. 그 낚시터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몇 년 전 그곳에서 낚시를 하던 한 사람이 실종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 낚시터에서 이상한 소리와 형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그 낚시터에 가지 않게 되었고 그곳은 점점 잊혀져 갔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마을에서 급히 몸을 피한 뒤 이후로는 그 낚시터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우리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낚시터의 그 빈 얼굴은 지금도 가끔씩 꿈속에서 나타나 나를 괴롭히곤 한다.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낚시터 근처로도 가지 않게 되었다. 6번째 이야기, 놀이터의 괴담. 어느 작은 도시의 한가운데에 오래된 놀이터가 있었다. 그 놀이터는 동네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였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이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그 놀이터를 기피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조용하고 쓸쓸한 장소가 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놀이터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놀이터에서는 기묘한 소리와 그림자가 목격되기 시작했다. 놀이터 한쪽에는 낡은 그네가 있었다. 이 그네는 오래전에 설치된 것이라 녹이 슬고 시끄럽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그 그네가 혼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바람도 불지 않는데 그네는 마치 누군가가 타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앞뒤로 움직였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바람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은 날에도 그네가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그네는 괴담의 중심이 되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네가 흔들릴 때마다 놀이터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고 멀리서 들리다가도 갑자기 가까워지곤 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그네가 멈추면 같이 사라졌다. 처음엔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차 그 울음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그곳을 더욱 멀리하기 시작했다. 놀이터 주변에는 점점 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놀이터 근처에 사는 한 아이는 밤마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창문을 바라보면 꼭 놀이터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집 쪽으로 다가오다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주민들은 낡은 미끄럼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은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다. 아이들은 분명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는데 부모들이 그들을 찾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린 것이다.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단지 어두운 곳에 있었다고만 말했다. 그 후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몰래 그곳에 가곤 했다.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아이들은 놀이터에 다시는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놀이터에 얽힌 소문 중 가장 섬뜩한 이야기는 한 여자아이에 관한 것이다. 그 아이는 혼자서 놀이터에 자주 오곤 했다. 부모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그곳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 아이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밤이 되면 그네에 앉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면 항상 그네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용기를 내어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 순간 아이는 그네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주민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그 여자아이를 보았고 그녀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 주민은 매번 꿈에서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고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점점 이 놀이터를 피하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놀이터는 버려졌고 고요한 곳이 되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놀이터에서 웃음소리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을 잊은 듯한 주민들도 여전히 밤이 되면 놀이터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은 점점 그 이야기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 놀이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놀이터. 그러나 그곳에 깃든 기묘한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뒷이야기로 남아 있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 놀이터는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공포의 장소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그저 그곳을 잊고 싶어 했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들이 그곳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이 다시 놀이터로 오길 바라는 것처럼 들렸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놀이터는 계속해서 기묘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놀이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짧은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서두르곤 했다. 7번째 이야기, 응급실의 괴담. 도시 외곽의 한 병원 응급실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괴담이 있었다. 그 병원은 꽤 큰 병원이었고 특히 응급실은 언제나 분주했다. 중환자실과 수술실로 연결되는 복도를 따라 빠삐 움직이는 의료진과 휠체어를 탄 환자들, 긴급하게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들로 가득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도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과 초조함은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특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은 이 병원 응급실이 단지 응급처치의 장소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응급실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은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신입 간호사나 의사들에게는 결코 쉽게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바로 응급실에 가끔씩 나타난다는 정체불명의 환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환자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채로 응급실에 나타나곤 했다고 했다. 그는 심각한 상태로 들것에 실려오지만 정작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이 괴담은 수년간 전에 내려왔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이한 사건들과 함께 이야기되었다. 어느 날 신입 간호사인 지영은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괴담을 들었다. 야간 근무를 처음으로 맡게 된 그녀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응급실이 워낙 분주하니까 그런 소문이 도는 거겠지. 지영은 단순히 그 이야기를 도시괴담 정도로 생각하며 흘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자신이 그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영이 처음 그 환자를 본 것은 그날 밤 한적한 새벽 2시였다.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던 응급실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니 많지 조용했다.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 지영은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더니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들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창백한 얼굴의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피곤해 절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에 겁먹은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은 그를 보자마자 왠지 모를 오싹함이 밀려왔다. 그 남자는 천천히 휠체어를 굴리며 응급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지영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응급실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영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남자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에 다른 간호사를 불러왔다. 두 사람이 함께 그 남자를 응급실 침대로 옮기려 했지만 그 순간 남자는 갑자기 휠체어에서 사라졌다. 지영과 간호사는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지영은 그 일이 꿈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간호사도 어리둥절해하며 그 자리를 둘러봤지만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사라졌을까? 그 사건 이후로 지영은 응급실에 대한 기묘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상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본 건 그 환자일지도 몰라. 지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상사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오래 일해온 간호사들은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으며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은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듣게 되었다. 그 환자는 가끔씩 아무런 경고 없이 응급실에 나타났다고 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환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가 나타난 뒤에는 항상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들어오거나 수술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그 환자는 마치 죽음을 알리는 전조처럼 등장했다고들 했다. 지영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뒤로는 응급실 근무를 할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특히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졌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나 의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지영은 어김없이 그 남자를 떠올렸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야간 근무 중이던 지영은 무거운 기분으로 응급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날따라 환자들은 별로 없었고 응급실은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감돌았다. 지영은 동료 간호사에게 그 느낌을 말했지만 동료는 그저 웃으며 말렸다. 응급실은 원래 이런 곳이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공기는 차갑고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를 본 순간 지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남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공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의 입술이 약간 움직이는 듯 보였고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영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를 살려줘. 그 목소리는 희미하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지영은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절박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지영은 온몸이 떨리며 뒤로 물러섰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휠체어를 돌려 응급실 밖으로 사라졌다. 지영은 그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두려움에 몸이 굳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가 사라진 후 응급실 안은 다시 평온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중환자 한 명이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영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 후로 지영은 더 이상 그 남자를 보지 않았지만 응급실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응급실에서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 한 그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그 불안을 이겨내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지영은 어느덧 베테랑 간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고 그들도 때때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곤 했다. 그러나 지영은 더 이상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무언의 공포로 남아 있었다.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실려왔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가 매일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 여전히 그 남자가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외면하려 했었다. 응급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응급실의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지영은 그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 기운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남자가 응급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갑작스레 응급실에 실려온 중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예고 없이 나타난 환자들이 기록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영은 자신이 겪었던 그 남자의 존재를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응급실의 기묘한 이야기는 그렇게 시간 속에 묻히며
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